어떤 죽음이 가장 잔인할까요? 총에 맞는 것도 병으로 쓰러지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장례식장 지하 청소실 새벽 4시 형광등 불빛 아래 한 노파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살아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순례, 올해 68입니다. 그녀는 30년째 이 일을 해왔습니다. 남의 죽음을 치우는 일, 남의 슬픔이 쏟아진 바닥을 닦고 남의 마지막이 놓였던 자리를 정리하는 일.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순례, 사망일자, 2년 전. 그 서류가 붙어 있는 곳은 바로 그녀가 오늘 청소를 맡은 빈소의 관리 파일이었습니다. 이순례가 이 장례식장에 처음 발을 들인 건 38살 때였습니다. 남편 한영철이 허리를 다쳐 일을 못하게 되던 해였고 위로는 12살 아들, 아래로는 9살 딸이 있었습니다. 학교 앞 분식집 일도 해봤고 공장 야간 라인도 서봤지만 그 어느 것도 두 아이 학원비를 감당하기엔 모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은 밤에도 일이 있어서 일당이 짭짤하다고. 무섭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순례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무서운 게 어디 귀신뿐이겠어요. 가난이 더 무섭지. 그렇게 시작한 일이 30년이 됐습니다. 남편은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몸을 망쳤습니다. 아들 민주는 대학을 나와 회사에 들어갔고 딸 수지는 결혼해서 강남으로 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순례는 새벽이면 장례식장으로 출근했고 남의 곡소리가 울리는 복도를 걸으며 대걸레를 밀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자식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을 뿐입니다. 아들 민주는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올 때마다 집이 좁다고 냄새가 난다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표정이 말을 대신했습니다. 딸 수지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전화를 드물게 했고 할 때마다 용돈 이야기는 없이 학원 걱정만 늘어놓았습니다. 순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 잘 되는 것만 보면 된다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남편 영철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빗길에 트럭이 중앙선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순례는 영안실에서 남편의 얼굴을 받고 장례를 치렀고 49제를 지냈습니다. 그 이후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슬픔을 표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슬픔도 사치라는 걸 순례는 젊어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건 2해 전부터였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명절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오는 길에 선물도 사왔고 얼굴도 밝았습니다. 무슨 바람이 든 건가 싶었는데 며칠 후 서류를 들고 다시 왔습니다.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신 노후를 위해 재산을 정리해 두려 한다고 집도 오래됐으니 정리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순례는 별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믿으며 살아왔으니까요. 그 후로 아들의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고 2달이 지나도 그러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직접 아들 집을 찾아갔을 때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이 댁에서 어머니 방문은 사절이라는 연락이 왔다고요. 순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 했습니다.
동료 오금남이 옆에 있었습니다. 금남은 순례보다 2살 아래로 같은 해에 이 장례식장에 들어와 30년을 함께 청소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고 묵묵한 순례 옆에서 혼자 수다를 떨고 혼자 웃고 밥을 2그릇 시켜 억지로 한 그릇을 순례 앞에 밀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전 사물함을 열던 순례가 멈췄습니다. 자신의 사물함 안에 보낸 사람 없이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 겉면에 손글씨로 딱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봉투 안에는 신문 기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역 신문의 부고란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순례, 나이는 66, 주소는 순례가 평생 살아온 그 집 주소였습니다. 기사 옆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딱 1줄. 어머니 살아계시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명은 없었습니다. 순례는 사물함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인가 싶기도 했고 다리가 풀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금남을 불렀지만 금남은 이미 퇴근한 후였습니다. 혼자 청소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그 기사를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활자로 박혀 있는 것을 살아있는 본인이 읽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순례는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주민등록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순례의 얼굴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본인이 이순례 씨 맞으세요? 그렇다고 했더니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순례 씨는 2년 전에 사망 신고가 접수됐다고요. 신고인은 아들 박민준이었습니다. 순례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살아서 창구 앞에 서 있는데 시스템 안에 자신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밖으로 나왔습니다. 순례는 그 길로 아들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로비에서 민준을 기다렸고 퇴근 시간에 나오는 민준을 불러 세웠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러나 순간뿐이었습니다. 그는 금세 표정을 정리하고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들어가세요. 들어가라는 말이 집으로 들어가라는 건지 그의 시야에서 사라지라는 건지 순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눈빛이 낯선 사람의 눈빛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나타난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금남에게 전화했습니다. 금남은 말없이 순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래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자기도 뭔가 이상한 게 있었다고. 몇 달 전 순례 이름 앞으로 보험사에서 편지가 왔었는데 수신인 불명으로 반송됐다는 걸 장례식장 관리실에서 들었다고요. 보험금 지급 완료 통지서였다고 했습니다. 순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손을 쥐었습니다. 자신이 사망 처리된 날짜, 아들이 인감도장을 가져간 날짜, 그리고 보험금이 지급된 날짜, 전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퍼즐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짜여있던 그림처럼. 그 무렵 순례는 빈소 청소를 맡으며 관리 파일을 정리하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파일 안에 끼워진 오래된 사진 한 장, 영정사진을 프린트하다 잘못 끼워진 것 같았습니다. 낯선 노인의 사진이었는데 그 노인 옆에 서 있는 젊은 남자가 눈에 걸렸습니다. 젊은 시절이 분명한데 그 옆모습이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집에 가져와 남편의 옛 사진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진을 들고 찾아간 곳은 그 빈소를 담당한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사진 속 노인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지도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그 빈소는 3주 전에 진행된 것으로 고인의 이름은 한정수였습니다. 무연고자로 처리됐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연고자 없음. 순례는 그 이름을 받아 적었습니다. 한정수. 낯선 이름이었지만 사진 속 그 얼굴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강태수를 만난 건 우연이었습니다. 순례가 서류 문제를 알아보러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다가 복도에서 마주친 중년 남자였습니다. 손해사정사 출신의 사설탐정이라고 했습니다. 보험 관련 소송에서 증거 자료를 수집하러 왔다가 순례의 사연을 옆에서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강태수는 담배 한 개비를 손가락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순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편이 관리했고 남편이 죽고 나서는 아들이 알아서 한다고 해서 맡겼습니다. 강태수는 순례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받아 사흘 후에 연락해 왔습니다. 생명보험 2건, 상해보험 1건, 합계 수령액이 4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수령인은 법정 상속인, 즉 아들 박민준과 딸 박수진이었습니다. 사망 신고가 접수된 지 석 달 만에 전액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순례가 살아있는 채로 서류상으로는 이미 죽어 있는 채로 그 돈이 자식들의 통장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순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큰 소리로 우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그냥 흘렀습니다. 닦지도 않고 흘리는 대로 뒀습니다. 30년을 대걸레 잡고 무릎 꿇고 닦아온 손으로 자식 학원비 벌려고 남의 죽음 뒤치다꺼리 해온 삶으로 결국 자신이 받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파는 자식들. 그 즈음 장례식장으로 낯선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수신이는 청소부 이순례 할머니 앞, 발신인은 박진혁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의 아들, 22살 손자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를 법적으로 정리했다는 것을 자신이 알게 됐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도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마지막 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장례식도 없었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거든요. 장례식도 없었다는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순례는 살아있었으니까요. 자식들은 살아있는 어머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면서 장례식조차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무렇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고 그만큼 서둘렀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강태수가 한정수라는 이름을 추적했습니다. 한정수, 무연고 사망자. 그런데 그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이 이상했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일부가 수십 년 전에 한 차례 정정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정정 이유는 행정착오. 그러나 그 시기가 묘했습니다. 순례의 남편 한영철이 교통사고로 사망 처리된 해와 일치했습니다. 강태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한영철이라는 사람. 사고 당시 시신 확인을 누가 했죠? 순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들 민준이 했습니다. 당시 15살이었던 민준이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못 보겠다고 해서 아들이 대신 확인해 줬습니다. 그 말을 강태수에게 하는 순간 순례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례식장 지하 청소 창고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전 직원들이 두고 간 것들, 관리가 안 된 잡동사니들. 순례는 30년 동안 그 창고를 수십 번 들락거렸습니다. 그런데 안쪽 구석, 낡은 철제 선반 뒤에 문이 하나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발견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자물쇠가 채워진 작은 서랍장 크기의 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선반으로 일부러 가린 것 같았습니다. 자물쇠 번호가 필요했습니다. 술래는 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등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자물쇠 번호는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술래가 그 번호를 넣은 건 별 생각 없이였습니다. 달리 생각나는 숫자가 없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30년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봉투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15년 전이었습니다. 하나씩 펼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사진들.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있었지만 술래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한영철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을 놓쳤습니다. 주워들고 다시 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눈매, 귀의 모양, 왼쪽 볼의 점. 30년을 같이 산 사람의 얼굴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바로 그 해였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살아 있었습니다.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시신을 확인한 것은 아들 민준이었고 민준은 아버지와 짜고 가짜 사망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시신은 사고 현장에 있던 신원 미상의 다른 사람이었고 아들은 그것을 아버지로 확인해 줬습니다. 강태수가 나중에 확인해 온 내용이었습니다. 사고 조작이 아니라 사망 신고 조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스스로 죽은 것으로 꾸미고 다른 이름으로 살아갔습니다. 한정수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혼자 살다가 한 장례식장에서 무연고자로 죽었습니다. 서류 봉투들 안에서 나온 것은 부동산 서류들이었습니다. 술래 명의로 되어 있던 낡은 아파트. 그 아파트가 10년에 걸쳐 조금씩 명예 이전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당시 아들과 딸 이름으로 분산 이전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술래가 남편에게 일임한 인감도장 때문이었습니다. 술래는 평생 경제를 남편에게 맡겼고 남편은 그 신뢰를 이용했습니다. 마지막 봉투에서 녹음 파일이 담긴 낡은 USB가 나왔습니다. 강태수가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들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 훨씬 나이든 쉰 목소리. 10년 전의 한영철이었습니다. 녹음 내용은 두 사람이 나눈 대화였습니다. 보험금을 어떻게 나눌지, 어머니가 눈치채면 어떻게 할지, 사망신고를 언제 넣을지. 아들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끔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술래는 재생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금남이 옆에 앉아서 술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래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술래는 천장을 봤습니다. 오래된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마다 그 불빛 아래서 바닥을 닦았던 기억이 겹쳤습니다. 그때 강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닐 수 있어요. 한정수, 즉 한영철이 죽기 전에 공증사무소를 찾은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망 직전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공증해뒀다는 뜻이었습니다. 강태수가 그 공증사무소를 수소문하는 동안 술래는 그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째 들을 때 술래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는 평생 모를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말이 잠시 끊겼다가 이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침묵이었지만
술래는 그 침묵을 들었습니다. 그 침묵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공증 서류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공증 내용이 도착했습니다. 강태수가 출력해서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유서였습니다. 한영철의 유서. 공증일은 그가 죽기 열흘 전이었습니다. 유서의 내용은 단 하나였습니다. 술래가 살아있을 경우 자신이 숨겨둔 재산을 술래에게 전액 귀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에는 한영철이 한정수로 살아가는 동안 별도로 모아둔 예금 계좌와 소형 건물 2채의 정보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은 채 혼자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술래에게 미안하다. 그것만은 끝까지 진실이었다. 술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용서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술래가 먼저 한 것은 법적 생환이었습니다. 강태수가 전부 도왔습니다. 사망신고 취소 신청, 허위 사망신고에 대한 고발장, 보험금 편취에 대한 민사소송, 재산명예 이전에 대한 사기소송, 서류가 쌓였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술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새벽을 혼자 버텨온 사람은 이런 싸움도 새벽처럼 버텼습니다. 민주는 고발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상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정을 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시켜서 한 것이라고. 술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봤습니다. 예전의 술래라면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술래는 달랐습니다. 네가 도장을 가지러 왔을 때 나는 전부 믿었다. 그 한마디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술래는 거절했습니다. 한 번의 합의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법이 갈 수 있는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술래의 선택이었습니다. 30년을 대신 살아준 어머니에게 자식들은 법으로 대답해야 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허위 사망 신고와 보험금 편취는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민준과 수진은 각각 기소됐습니다. 재산명예 이전에 대한 원상복구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보험금 4억 2천만 원에 대한 반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해고됐고 딸의 학원은 가압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영철이 한정수로 살아가며 혼자 모아둔 재산이 술래에게 넘어왔습니다. 예금과 건물 2채. 완전하진 않았지만 50년을 무릎 꿇고 산 여자가 처음으로 가져보는 것들이었습니다. 강태수는 절차를 마무리하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렵게 찾아오셨는데 잘 됐다고. 술래는 고맙다는 말 대신 손을 한번 잡았습니다. 말보다 긴 인사였습니다. 손자 진혁이 찾아온 건 판결이 나고 난 후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열었더니 22살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어깨가 넓어져 있었습니다. 진혁은 아무 말 없이 술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숙이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그 머리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미 잘못한 것도 있어. 무엇을 잘못했냐고 진혁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너무 오래 믿었어. 안 믿었어야 할 사람들을. 진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술래는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흘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술래는 장례식장 일을 계속했습니다.
건물이 생겼고 돈이 생겼고 법적으로도 살아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새벽 4시에 일어나는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빈소를 청소하는 대걸레를 잡는 손도 익숙했습니다. 금남이 옆에서 잔소리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않냐고요. 해도 돼. 내가 하고 싶으니까. 30년 동안 어쩔 수 없어서 한 일이 이제는 선택이 됐습니다. 같은 대걸레였지만 전혀 다른 무게였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도 달랐습니다. 어쩔 수 없는 무릎과 스스로 선택한 무릎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순례는 그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순례는 잠깐 발을 멈췄습니다. 빈소 앞에 세워진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할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였을 것이고 누군가의 아내였을 것이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빈소에 놓인 것만으로 그 삶이 끝났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순례는 그 사진 앞에서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지하 청소실로 내려가 대걸레를 보관함에 넣고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새벽 공기가 얼굴을 쳤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아주 조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순례는 68살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막 다시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그대로였습니다.